오늘도 지금 외래 보다 왔는데 한 분이 조금 멀리서 오셨는데 허리가 굉장히 많이 아프셨어요. 근데 다른 병원 갔더니 수술하자 그런다 라고 하면서 저한테 이제 그 병원에서 찍어놓은 MRI를 보여주는데, 제가 정말 놀란 거는 아무리 봐도 어디를 수술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선생님이 굉장히 상상력이 뛰어나신 분 같아요. 여기를 수술하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상상력이 뛰어나신 분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가 척추를 치료할 때는 이게 수술을 하던 약을 먹던 뭐 주사를 맞던 무슨 치료를 하든 간에 그 환자가 어떤 게 좋아질 건가라는 거가 예상이 돼야 돼요. 예상이. 그걸 예상하려면 뭐를 해야 돼요?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돼요. 이것 때문에 아플 거다라고. 근데 그게 안 보일 때 마구잡이로 수술하거나 주사 놓거나 시술하거나 하는 거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럴 때는 뭐를 해야 돼요? 약을 먹으면 돼요. 약은 어디가 안 좋아도 듣긴 들어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약을 먹으면 이거 굉장히 안 좋은 치료를 하는 거다, 혹은 이게 통증만 살짝 가려가지고 야 병이 악화되는 걸 막는다, 촉진시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왜 우리가 약을 먹어야 되는지, 왜 어떤 치료를 해야 되는지, 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조금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제가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환자를 보면은 젊은 분이에요. 한 30대 중반 되시는 분인데 굉장히 허리가 아프다고 저한테 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다른 병원에서 허리가 휘어서 아프다 그런다, 그리고 저한테 온 거예요. 근데 저는 여태까지 배웠던 거는 허리는 휘어도 아프지 않다, 아프면 휠 수 있다 라고 생각은 하지만 아파서 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배워왔는데 허리가 아픈데 아무리 봐도 휘어서 아픈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저기 네모 표시한 데를 자세히 봤더니, 여러분들 혹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이 척추 전방전이증이라 해서 척추가 약간 밀려 나가는 거고, 그것 때문에 신경이 살짝 건드려지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척추가 휜 것만 눈에 보고 실제 병원 눈에 보지도 않고 휜 것 때문에 아프니까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교정 치료하면 어떻게 돼요? 신경은 더 나빠져요. 신경을 자극하기 때문에. 그래서 진단이 정확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첫 번째, 진통제는 과연 독이냐? 독으로 알고 계신 분들 되게 많아요. 두 번째는 척추는 근본적으로 치료해야 되느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진통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면 통증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려야 되는데, 통증이 뭔지, 급성 통증과 만성 통증이 뭔지, 그 다음에 통증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증이라는 거는요, 뭐 다 아시죠? 그냥 어디가 자극받고 망가지고 그러면 오는 거잖아요. 뭐 바늘에 찔리면 오는 통증. 그렇기 때문에 조직이 망가지거나, 그러니까 여기 뭐 칼이 베서 망가지거나, 아니면 망가지기 일보 직전까지 세게 맞거나, 그랬을 때 뇌에서 느끼는 거예요. 손 다쳤는데 통증은 어디서 느껴요? 뇌에서 느껴요. 그 이유는 뭐예요? 신경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신경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No brain, no pain. 뇌가 없으면 통증도 없다. 그리고 실제로요, 그런 분도 계세요. 선천적으로 통증 못 느끼는 질병이 있어요. 선천적으로 통증을 못 느끼는 질병을 제가 몇 번 봤는데, 그런 분들은 특징이 뭐냐면 젊은 시절에 이미 온몸의 관절이 다 망가집니다. 통증이라는 게 자기 몸을 보호하는 수단이어야 돼요. 어디가 아프면 그 동작 안 하고, 찔렸는데 아프면 다음에 안 찌르고, 근데 안 아프면 어떻게 돼요? 자기 몸을 자해하게 돼요. 그래서 통증은 굉장히 불쾌한 감정이지만 실제로 자기 몸을 보호하는 기능입니다. 근데 통증이 전달되는 과정을 보면, 여기 딱 자극이 되면 신경을 타고 통증 신호가 이렇게 내려갑니다. 통증 내려가죠. 그런데 이쪽으로 분비가 돼서 뇌로 전달되는데, 여기 뭐가 대기하고 있어요? 엔돌핀이 대기하고 있어요. 엔돌핀이. 그래서 통증이 자극이 전달되면 그 다음에 엔돌핀이, 여기에 안 넘어가나요? 네, 엔돌핀, 너무 지나갔다. 엔돌핀이 딱 분비가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여기서 내려가던 통증 신호가 딱 막혀요. 여기 보면 딱 막혔죠? 이게 얘가 매번 되다 말다 하네. 아니요, 다음 전 거요. 예, 저기 통증 신호가 내려가다 막혔어요. 우리 몸의 엔돌핀이라는 게 이런 역할을 합니다.
엔돌핀이라는 게 통증 자극이 오면 통증 자극이 뇌로 건너가지 않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엔돌핀이에요. 예전에 그 일본에 있는 뇌 과학자라는 사람이 기분 좋으면 분비되는 게 엔돌핀이라는데 다 거짓말이에요. 엔돌핀이라는 거는 몸에 불쾌한 자극이 올 때 몸에서 그 자극을 막아주기 위해서 분비가 됩니다. 여러분들 한의원 가서 침 맞아본 분들 많이 계시죠? 침 맞을 때 기분 좋아요? 이만한 바늘이 도는데 기분 되게 나쁘죠? 아프죠? 그 침이 들어오면 몸에서 뭐가 나와요? 엔돌핀이 나와요. 그래서 관절 통증이나 허리 아픔이나 이런 게 일시적으로 막아지는 겁니다. 이거는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통증이라는 게 몸에 엔돌핀이 있어서 그거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문제는 그 자극이 계속 반복이 됐을 때예요. 자, 우리가 정상적으로는요, 통증 반응이 이렇게 돼 있으면 어느 정도의 자극이 가면 저쪽에서 통증을 느끼는 정도의 크기가 결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세게 때리면 많이 아프고, 살살 때리면 덜 아프고, 만져주면 안 아프고, 이게 자극의 강도에 따라서 통증의 크기가 정해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꾸 그 자극이 반복이 된다. 반복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저 그래프가 왼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왼쪽으로 이동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작은 자극에도 통증을 느끼고, 센 자극에는 훨씬 더 심한 통증을 느끼고, 아주 심한 경우는 통증을 안 느껴야 될 자극에서도 통증을 느껴요. 우리가 이 피부에다가 막 손을 비벼봐요. 한 10번 비비면 괜찮아요. 100번 비비면 약간 이상해요. 한 10,000번쯤 비비면 어떻게 돼요? 뻘겋게 성나죠? 성난 피부는 손 대기만 해도 아프고 심지어는 가만히 있어도 아파요. 근데 정상적인 피부는 건드려도 안 아파요. 이거예요. 자꾸 만져주면은 반복이 되면, 자극을 계속하면 저 통증 커브가 왼쪽으로 이동하면서 거기가 예민해집니다. 이게 사람 몸이에요. 통증을 반복해서 느낄수록 우리가 느낄 정도의 통증이 아니라 불필요한 통증이 많이 생긴다, 그런 뜻이에요. 그거를 낮춰주는 게 뭐예요? 먹는 약이에요. 먹는 약이 이 그래프를 다시 정상 위치로 옮겨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극이 가도 덜 아프게. 그게 진통제가 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통증을 급성기 통증과 만성기 통증으로 나누는데, 우리가 처음에 한 대 맞아서 아픈 거는 급성기 통증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몸을 보호하는 방어 수단이라고. 그런데 이게 자꾸 반복이 되면서 통증이 계속 자극이 오면 3개월 이상 지속되는 통증이 생기는데, 우리가 이런 통증을 가지고 만성 통증이라고 합니다. 만성 통증. 일단 만성 통증이 생기면 이때부터는 치료가 되게 불분명해지고 원인이 없어져도 통증이 남아요. 그런 걸 우리가 만성 통증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몸을 방어하는 기능이 아니라 몸을 해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만성 통증이 생기면 문제가 뭐냐면 우울증 생기고 불안증 생기고 무력감 생기고 수면장애. 그런데 더 나쁜 게 뭐냐면 우울증이 생기면 통증이 더 심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통증이 심해서 만성 통증이 되면서 우울증이 왔는데, 우울증이 생기면 통증이 심해져요. 이런 거 우리가 악순환이라고 합니다. 악순환. 이런 악순환이 생기면 통증이 잘 해결이 안 돼요. 거기다가 오른쪽을 보시면 이런 신경 정신과적인 문제만 생기는 게 아니라 만성 통증을 갖고 있으면 실제로 몸에도 반응이 옵니다. 그래서 혈전증도 잘 오고 심근허열, 심장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폐렴도 잘 생기고, 이런 실제적인 신체적인 변화까지 같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만성 통증을 예방해야 되고, 만성 통증이 생겼을 때는 이거를 없애야 되는 게 우리 통증 치료의 목표예요. 그래서 급성기 통증을 만성기 통증으로 넘어가지 않게 막아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약을 강조했었는데, 약을 쓰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지금 급성기 통증이 생겼는데 예를 들어 칼을 비웠어요. 그럼 약만 쓰면 안 되죠. 이거는 봉합해야죠. 척추도 마찬가지예요. 통증이 생겼는데 약만 갖고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요? 수술을 해야죠. 수술을 해야죠. 아니면 주사를 놓든지. 그러니까 치료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 치료 방법만 고집하거나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거나 그런 건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외래에서 통증 환자를 치료하다 보면은 약을 드리거나 뭐 주사를 드리거나 뭐 이렇게 했을 때 만족하는 경우가 한 3분의 1밖에 안 돼요, 사실은.
약을 드렸을 때 뭐 약 드린다고 100명이면 100명 다 좋아지고 그거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각종 병원들을 다 모아가지고 조사를 해본 건데 무슨 문제가 생겼냐? 불만스러운 사람들, 통증 치료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운 사람들을 다시 조사를 해봤더니 그 중에 4분의 3이 진통제 효과가 부족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진통제 효과가 부족했다. 여러분들 진통제 드리면 잘 드세요? 저희가 진통제를 드리고 그냥 저도 이제 외래 바빠가지고 자세히 설명 안 하고 진통제 딱 드린 다음에 드시고 오세요 하고 다음에 딱 외래 보면요 반도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왜냐하면 그게 나쁜 약인 건 줄 알고 안 먹어요. 그래놓고 뭐라 그래요? 진통제 효과가 부족했다 그래요. 진통제 효과 부족했다 그러면서 안 먹으면서 아프다고 계속 그래요. 이유는 뭐냐? 이거는 환자의 잘못이 아니에요. 의사가 얘기를 안 한 거지. 왜 약을 먹어야 되는지, 이 약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지금 통증이 사람 몸에 얼마나 나쁜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주고 약을 드리면 드실 텐데 문제는 바빠서 아니면 귀찮아서 아니면 몰라서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환자들이 약을 안 먹고 통증 조절이 잘 안 된다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약을 드리면서 잘 드시라 안 하고 설명을 잘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뭐냐? 요 그래프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요. 자, 환자가 생각하는 통증의 정도는 다 3점보다 오른쪽에 있어요. 그렇죠? 3점이라는 표시가 여기 그래프에 있는데 가운데 선에 환자가 생각하는 통증은 나는 3점보다 더 크다. 올라갈수록 점수가 커질수록 통증이 큰 거예요. 근데 의사가 생각하는 환자의 통증은 대부분이 3점보다 아래에 있어요. 그러니까 환자가 아무리 나는 통증이 심해요라고 얘기를 해도 의사는 아유 내가 약을 줬으니까 약을 이미 줬으니까 좋아졌을 거야 라고 추측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사들은 환자의 말을 고지고대로 안 믿는 경향이 있다. 아무리 아프다 그래도 에이 설마 아프겠어 이렇게 생각하니까 약을 대충 주고 대충 먹으라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 통증이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여러분들 병원에 가시면 여러분들 느끼는 통증이 몇 점입니까 하고 물어보는 의사들 가끔 있어요. 그죠? 그 통증을 점수화해서 얘기하는 버릇을 여러분들이 길러야 돼요. 하나도 안 아픈 게 0점이고 아파서 죽을 것 같은 게 10점이면 지금 나의 통증은 몇 점인가? 이거를 점수화할 줄 아는 버릇을 항상 길러야 돼요. 아기 날 때 통증을 우리가 첫 아기 날 때 통증을 8점이라고 표현합니다. 8점. 여자분들은 대충 아실 텐데 남자들은 잘 모르죠 사실. 그래서 8점이라고 생각하고 그 기준으로 내 통증은 얼마다 라고 느끼시면 돼요. 미국에서는 예전부터 환자한테 그냥 안 물어보고 당신 통증 몇 점입니까 물어보면 3점입니다 4점입니다 그냥 대답해. 왜냐하면 이미 훈련이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꽤 몇 년 지났는데도 환자분들한테 지금 뭐 0은 어떻고 10점 어떻고 다 설명한 다음에 몇 점입니까 물어보면 곰곰이 생각하다 모르겠는데요 딱 한마디 하세요. 그러면 의사가 환자분들이 느끼는 통증을 되게 낮게 평가를 합니다. 별로 안 아픈데 표현만 아프다 그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우니까 여러분들이 자기 통증은 몇 점이다 하는 거를 설명할 수 있는 습관을 항상 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체온, 혈압, 맥박, 호흡수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생명 지표라고 그러는데 요즘은 통증을 거기다 넣어서 5번째 지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통증을 치료할 때 이제 약을 쓰게 되는데 약을 쓰는 거에는 소염제, 진통제, 스테로이드, 근유한제, 항우울제, 항경련제 이런 계통들을 많이 씁니다. 여러분들 병원에 가면 약을 한 보따리 준다고 싫어하시죠? 근데 사실은 약을 여러 가지를 섞어서 주는 게 통증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유리해요. 여러분들 여성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축구 경기를 보면은 골키퍼가 골을 막죠. 선수들은 골을 넣으려고 애를 쓰죠. 골키퍼가 1명인 거와 10명인 거와 어떤 게 더 유리해요? 골키퍼가 많을수록 골은 막을 수 있잖아요. 그죠? 예. 통증도 똑같아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쭉 전달되는 통증이 있을 때 여기서 한번 맞고 여기서 한번 맞고 여기서 한번 막으면 통증이 없어지는데 하나만 막았는데 실패했어요. 그러면 통증을 느끼죠. 그렇기 때문에 약을 여러 가지를 섞어서 투여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는 진통제는 사실은 진통소염제예요. 진통소염제. 이 진통소염제 그러면 되게 치료제 같고 일반적으로 그냥 진통제 그러면 되게 나쁜 약인 것 같아요. 거기다가 신문에서 뉴스 보도를 잘못해가지고 진통제가 되게 나쁜 약이다 라고 막 보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진짜 나쁜 약은 뭐냐? 진통소염제입니다. 진통소염제. 진통소염제는 치료제가 아니라 통증의 염증을 가라앉히는 약인데 염증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 몸의 염이라는 거는 거기 한자를 잘 보시면 불화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불 끄는 약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통증이 있을 때 그거를 계속 투여를 하면 몸이 망가져요. 그런데 진통제는 그렇게 몸을 망가뜨리는 약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시면 진통소염제, 이런 소염제 계통의 안정성을 보면 우리가 비행기 타고 가다가 사망할 확률이 10만 명 중에 0.8명이라고 그래요. 이 번지 점프라는 게 사망할 확률이 한 10명, 1명에서 10명 정도. 이게 독일 데이터라서 독일의 고속도로는 아직까지는 거의 무제한이에요. 속도가. 가끔 속도 제한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무제한이기 때문에 사고 나면 그냥 죽습니다. 저기 시속이 200km까지 달리기 때문에. 그래서 10만 명 중에 100명이 고속도로 사고로 사망을 해요. 그런데 소염 진통제를 2달 이상 쓰면 800명이 사망할 수 있다는 게 예전 데이터예요. 물론 지금은 좀 낮아지긴 했습니다. 좋은 소염 진통제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다 위장약도 많이 개발돼서 좋아지긴 했는데 소염 진통제가 그만큼 위험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요. 소염제가 이만큼 이제 위험한 약인데 소염 진통제는 굉장히 강력한 진통 효과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거 먹으면 난 저 약만 먹으면 괜찮아 하는 게 이제 소염 진통제일 수가 있는데 너무너무 강력하다 보니까 위에 궤양이 생기거나 위에 구멍이 나도 본인이 증상이 없어요. 그래서 빵꾸가 나서 위가 출혈이 될 때까지 위에서 구멍이 천공이 생길 때까지 위장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염 진통제를 많이 쓰면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약을 여러 가지 약물을 동시에 쓰는 게 제일 좋은데 이렇게 동시에 쓸 때는 각 약물의 용량을 적게 쓸 수가 있어요. 적게 써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부작용이 좀 줄어들 수가 있고 이 약물이 합쳐서 나타나는 효과, 시너지 효과라고 하는데 그런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고 그래서 약물은 여러 가지 섞어 쓰는 게 원칙이고요. 그럼 진통소염제는 전혀 쓰면 안 되는 약이냐? 그게 아니라 급성기 통증일 때 그거를 빨리 가라앉히고 그 다음에 유지하고 싶을 때는 빨리 가라앉힐 때는 진통소염제를 써야 되고 유지해야 될 때는 진통제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대충 그려놨는데 이 통증이 갑자기 심할 때는 소염제를 같이 쓰고 괜찮을 때는 진통제 갖고 유지하고 또 많이 아파지면 소염제 쓰고 이렇게 하는 게 치료의 원칙입니다. 자, 근데 통증 치료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약물 치료, 뭐 주사 치료, 운동, 보조기, 물리 치료 여러 가지 치료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꼭 잊어서는 안 될 게 수술이라는 강력한 수단이 있다는 거. 근데 어떤 병원 가면 수술하라고 그러고 어떤 병원 하지 말라고 그러죠. 그게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사실은. 의사들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은 수술을 강력히 권하기도 하고 좀 저 같은 사람은 조금 천천히 권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수술에 대한 치료를 권하기도 하는데 보면 항상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서 하라고 어떤 데서 안 한다고 뭐 하라는 사람이 꼭 나쁜 사람이고 하지 말라는 사람이 실력 없는 사람이 그런 건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어떤 관점으로 보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다라는 거는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릴 텐데 이 중에 맞는 말 한번 찾아보시죠. 디스크는 근본적인 치료를 해야 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다고 생각하시면 디스크 근본적인 치료해야 된다. 대충 통증만 치료하면 안 되고 근본적인 치료해야 된다. 네, 한 15분, 20명 갑자기 점점 많아지네요. 네. 그 다음에 허리 디스크 수술하면 큰일 난다. 맞다고 생각하시면 한 서너 명, 대여섯 명. 그 다음에 터진 디스크 꼭 수술해야 된다. 터진 디스크 그런 얘기 됐을 때 이거 디스크 터졌기 때문에 빨리 수술해야 된다. 이거 좀 더 많네요. 예. 네. 여기 보시면은 이게 사람 몸의 디스크가 어떻게 변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준 거고요. 조금 끔찍하시죠? 왼쪽은 조직 검사예요. 예, 죽은 사람들 디스크 잘라가지고 직접 표본을 만든 거고 오른쪽은 MRI 사진이에요. 위에는 정상, 밑으로 내려갈수록 퇴행성 변화가 점점 진행되는 거고요. 퇴행성 변화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한쪽 방향으로 가는 일방통행이지 반대쪽으로 돌아가거나 서 있거나 그러는 변화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연세가 드시면서 얼굴에 주름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죠? 점점 갑자기 펴지는 분 계세요? 보톡스 맞은 거 외에? 예, 이거는 비가역적 변화라고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만 진행합니다. 디스크도 마찬가지예요. 쭉 나빠지면서 퇴행성 변화가 심해지면 여기 네 번째 사진처럼 이렇게 디스크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치료를 해야 저 퇴행성 변화를 되돌릴 수가 있죠? 어떻게 해야 저 변화를 되돌이킬 수가 있죠? 근본적인 치료하려면 저걸 되돌이켜서 다시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어떤 치료를 해야 저 변화를 되돌이킬 수가 있죠? 수술해야? 다시 태어나야 돼요. 나이를 거꾸로 먹거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퇴행성 변화는 제가 한쪽 방향으로만 진행한다 그랬죠. 절대로 돌아오질 않아요. 디스크나 협착증이나 관절염이나 이런 병들은 전부 퇴행성 변화. 연세가 드시면서 어쩔 수 없이 오는 거. 근데 왜 젊은 사람들이 왜 디스크가 생기냐? 왜 퇴행성 변화가 생기냐? 2살짜리 애는요, 1살짜리 애보다 1살 나이가 많습니다. 항상 퇴행성 변화는 태어나자마자부터 진행이에요. 저는 12살짜리 디스크도 봤어요. 12살짜리. 그래서 이런 디스크는요, 근본적으로 치료해서 이걸 없애야 됐다는 생각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병입니다. 없어지질 않아요. 퇴행성 변화는 없어지질 않아요. 저거를 지금 되돌이키고 싶어서 줄기 치료라는 거를 지금 연구하고 있어요. 줄기세포 치료를. 디스크에다가 주사해서 줄기세포가 디스크 세포를 만들어내면서 다시 그거를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한 10여 년 전부터 하고 있는데 아직도 안 되고 있어요. 아직 안 돼. 그래서 아직까지는 현대 과학으로는 퇴행성 변화를 되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네. 그러니까 디스크나 협착증이나 근본적인 치료 해달라고 절대 그러지 마세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자, 이 추간판 탈출증인데 왼쪽에 있는 게 디스크가 지금 커다랗게 튀어나온 거고요. 오른쪽은 녹아서 없어진 거예요. 네. 이게 한 약 7개월 사이에 저 MRI를 찍은 건데 저 다른 병원 홈페이지에 있는 걸 제가 그냥 따온 겁니다. 이거는. 근데 그 병원에서는 어디라고 말씀은 안 드리는데 자기네가 열심히 치료해서 이렇게 좋아졌다라고 이제 홍보하는 자료로 삼은 건데 실제로는 아무것도 안 해도 저거는 녹아서 없어집니다. 터져나온 디스크는요, 시간 지나가면 크기가 줄어들어요. 빨리 없어진 거 제가 4개월 만에 없어진 것도 봤어요. 사람 몸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퇴행성 변화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터져나온 디스크 자체가 그냥 녹아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 잘해서 없어진 건가요? 사람 몸이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어요, 우리를. 그래서 이 영어 권에 있는 의사들 사이에 하는 말이 있어요. 닥터는 치료하고 신은 낫게 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이게 저절로 그냥 이렇게 녹아서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 몸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제가 했던 케이스예요. 여기 보면 디스크가 동그랗게 크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디스크가 이게 왜 안 나오나? 이게 맨날 레이저 포인트가 여기 있다. 여기 디스크 튀어나온 거거든요. 예, 그게 이제 제가 4개월 동안 약을 썼는데 어떻게 됐나 보시면 동그랗게 튀어나왔던 거 다 없어졌죠. 이거 제가 잘해서 없어진 게 아니고요. 그냥 몸에서 흡수한 거예요. 흡수한 거. 그래서 터져나온 디스크는 그 당시에 마비가 있거나 통증이 너무너무 심해서 견디기 힘들 정도 아니면 오히려 이렇게 잘 좋아집니다. 그래서 터져나온 디스크는 꼭 수술해야 된다? 아닙니다. 통증만 없으면 그냥 놔둬도 됩니다. 아니면 통증 치료 잘해가지고 치료만 잘해주면 저절로 좋아집니다. 또 틀렸죠? 그것도. 자, 이 환자는 9월 달에 MRI 찍고 10월 달에 또 MRI 찍었는데 요 디스크가 확 나빠졌어요. 아파서 죽으려고 그래요. 어떤 분들은 다리 잘라달라고 그러고요. 목 디스크 심한 분들이 와서 팔 잘라달라는 분도 제가 실제로 많이 봤어요. 근데 다리 자르면 안 되죠. 이 디스크만 잘라내면 되지. 그래서 수술하고 나면 이거 확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나빠지고 통증이 자꾸 재발하고 마비가 오고 아무리 약 먹고 주사 먹고 해도 해결이 안 되는 디스크는 수술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치료할 수단이 있는데 그냥 참고 기다려봐라 하는 거는 고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디스크는 절대로 수술하면 안 된다? 아닙니다. 꼭 필요한 경우에는 수술을 해야 됩니다. 디스크 수술이 꼭 필요한 경우는 마비가 왔을 때, 실제로 마비 와요. 근데 많지는 않아요. 제가 봤던 20대 중반 남자애였는데 디스크가 너무너무 크게 나와가지고 다리가 일부 마비가 오고 일단 소대변 기능이 마비가 왔어요. 디스크가 생기자마자. 그래서 빨리 수술해야 돼가지고 수술하려고 했더니 허리에다가 뭐 이상한 치료를 해가지고 이만한 상처가 났어요. 그거 수술했다가는 당장 감염이 되게 생겼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수술 못하고 한 달 동안 이 상처 아물리고 수술했는데 한 달 있다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한 달 동안 어떻게 지냈냐 물어봤더니 한 달 동안 울고 지냈대요. 환자가 울고 지냈어요. 이 잘못된 치료를 하는 바람에 수술을 못 해가지고 한 달 동안 울고 지내다 겨우 왔는데 결국 그 환자는 마비가 해결이 안 됐습니다. 통증은 해결됐지만. 그래서 이런 수술은 꼭 필요할 때는 빨리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했던 그 세 가지, 이게 이건 수술했던 모양이고요. 이 중에 맞는 말 있습니까? 없죠. 이 중에 맞는 말 하나도 없어요. 디스크는 근본적인 치료가 된다? 안 된다. 허리 디스크 수술하면 큰일 난다? 꼭 필요할 땐 해야 된다. 그냥 막 해야 된다가 아니라 꼭 필요할 땐 해야 된다. 터진 디스크 꼭 수술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안 해야 된다가 아니라 안 해도 된다. 터져 디스크 마비 오면 해야죠. 안 해도 된다. 자, 디스크와 협착증, 이것도 혼동하시는 분들 많은데 디스크는 또 뭐고 협착증은 또 뭐야 이러시는데, 자, 왼쪽에 있는 모양이, 제일 왼쪽에 있는 모양이 정상이에요. 신경 지나가는 길이 잘 있고, 가운데 있는 거는 신경 통로는 잘 있는데 디스크가 볼록 튀어나온 거고, 제일 오른쪽은 신경 지나가는 통로 자체가 좁아진 거예요. 그래서 왼쪽 끝에가 정상이면 가운데가 허리 디스크, 오른쪽 끝에가 협착증입니다. 그래서 디스크는 녹아서 없어지면 다시 신경 지나가는 길이 회복될 수가 있는데 오른쪽 끝에 같이 협착증은 절대로 넓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협착증과 디스크의 차이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그렇지만 치료는 똑같습니다. 약을 먹어서 가라앉혀서 만약에 보행 좋아지고 통증 좋아지면 약 먹고 보면 되는 거고, 그러다 안 되면 주사 맞거나 정 안 되면 시술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다 안 되면 수술도 할 수 있는 거고. 운동은요 실제로 이런 병을 치료하는 효과는 별로 없는데 이 통증 때문에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으면 근육이 약해지기 때문에 몸이 안 좋아져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운동은 하는 게 좋지만 운동 자체가 어떤 치료 효과가 있는 건 아닙니다. 자, 이 환자를 보시면, 이 환자를 보시면 협착증이 되게 여러 마디에 있어요. 이렇게 다 좁아져 있어요. 이런 분들은 저거 다 수술하면 일단 걷는 건 좋아지는데 앉아서 생활하는 게 불편해져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마디에 있을 때는 어떻게든지 약이나 주사로 통증 가라앉히고 계속 끌고 나가야 되는 게 우리 치료하는 사람들의 어떤 생각인데, 요거는 지금 4번, 5번이 허리가 막 덜컹덜컹 흔들려요. 앞으로 구부렸을 때 뼈가 앞으로 밀려나가죠. 보면 이렇게 뼈가 앞으로 밀려나가는 게 보이는데, 그러면서 협착증이 되게 심해요. 이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수술하는 게 좋은 경우입니다. 다음 거 보여줄까요? 요게 지금 수술해서 단단히 고정을 해놓은 그런 모양이고요. 이 협착증은 이런 수술하는 게 많고요. 아니면 그냥 신경 지나가는 길만 구멍 내서 트는 경우도 있는데, 하여튼 이렇게 안 될 때는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거는 이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척추 치료의 기본은 어디서 시작한다? 정확한 진단에서 필요하다. 정확한 진단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이게 무슨 병이다가 아니라 여기를 치료하면 환자가 갖고 있는 증상이 좋아질 거냐, 그거를 진단하는 거예요. 제가 케이스 하나 좀 보여드릴 건데요. 자, 이 환자는 47세 남자 환자였었고요. 허리 디스크가 있다 그래서 허리 제일 마지막 마디에 서울에서 꽤 유명한 대학병원에서 수술했습니다. 그랬는데 안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기 사진에 보이나요? 여기
지금 밝아서 잘 안 보이는데 마지막 허리 마지막 마디에다가 금속을 집어넣었어요. 한 번 더 수술해가지고 여기 수술 한 번 더 했어요. 여기 보이시죠? 마지막 마디에 여기 뭐 들어가 있는 거. 그거 했더니 더 나빠졌어요, 환자가. 그 상태로 그냥 에이 이건 안 되나 보다 그러고 포기하고 살았는데 이 환자 증상은 뭐였냐면 왼쪽 발목이 안 올라가는 증상이에요. 그리고 왼쪽으로 계속 저린 느낌이 오고. 그런데 이 환자가 우연히 제가 근무하던 병원에 친구가 있어가지고 무슨 얘기하다가 그럼 나한테 한번 와봐라 그래서 제가 봤는데 우리 척추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하는 검사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요거 보셨나요? 요거 이렇게 톡톡 치면 이렇게 치면은 통통 움직이죠. 이거 치면은 아파요 안 아파요 그러신 분도 있는데 이거 아프냐 안 아프냐를 보는 게 아니라 요거 쳐서 신경 상태를 보는 거거든요. 근데 척추를 하는 사람들은 이 검사가 기본이에요, 기본. 근데 저는 이제 궁금해서 사진을 보면서 저는 무슨 생각부터 하냐면 2번이나 수술했는데 하나도 안 좋아지고 더 나빠졌다? 그러면 딴 데 원인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먼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MRI를 그 병원에서 수술하기 전에 찍었던 MRI인데 찬찬히 봤더니 여기 이상한 게 하나 보이기 시작했어요. 여기 위에. 수술은 여기를 했는데 여기 위에 뼈가 이렇게 까맣게 뼈가 자라는 게 보여요. 여기 보시면 여기입니다. 수술은 여기를 했는데 이렇게 뭐가 뼈를 누르고 있는 게 보여요. 거기는 중추신경이에요. 척수라는 중추신경. 우리가 말초신경이 뭐 눌렸을 때는 치면은 이 반사작용이 감소를 하는데 중추신경에 뭐가 눌리면 치면 증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게 보이길래 궁금해서 망치를 들고 무릎을 탁 쳐봤더니 펑 하고 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저기 MRI 다시 찍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중추신경이 척수가 납작하게 눌려 있어요. 이 사람의 질병은 여기 중추신경 질병이었어요. 흉추 황색인데 고라증이라고 이렇게 병이 저기 있는데 엉뚱하게 허리 수술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술을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한 부위를 해야죠. 정확한 부위를. 그래서 환자가 발목이 안 올라가는 증상을 꽤 오랫동안 힘들어했기 때문에 저거 수술한다고 좋아질 가능성은 거의 제로예요. 근데 놔두면 잘못하면 이제 마비로 진행하는 거예요. 마비로. 어떤 마비가 오냐? 지금 발목만 안 올라가지만 좀 있다가 더 나빠지면 소변 대변 장애 오고 조금 더 지나가면 오른쪽 다리 안 움직이고 좀 더 지나가면 휠체어 타고 다녀야 되고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거 안 된다. 그래서 더 이상 나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수술하자. 그래서 저걸 제거를 했는데 네. 금방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요거 수술했는데 수술하고 나서 기적적으로 그날부터 발목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척추라는 거는요. 이게 다음 거 볼게요. 척추는 치료를 할 때 있어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게 뭐예요? 정확한 진단입니다. 정확한 진단. 왜 아픈지, 어디를 치료해야 되는지, 어떻게 치료하는 게 좋은지, 어떤 치료가 좋은지 이거를 고민해야 되는 게 치료하는 사람의 의무예요. 그래서 정확한 진단을 하고 정확하게 치료하고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서 죄송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